화성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와 가깝고 크기도 비슷하고 다른 행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편이라 혹시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다른 행성들에 비해 좋은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화성은 지구에 비하면 끔찍한 곳입니다.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3도, 지구 북극의 연중 최저기온과 비슷합니다. 대기압은 0.636kPa, 지구 대기압의 157분의 1입니다. 공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런 희박한 대기에서 구성 성분의 96%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행성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태양풍이 화성 표면의 대기를 그대로 쓸어서 날려버리고 잠깐만 쐬어도 바로 암에 걸리는 유해한 방사선이 행성 표면에 직격으로 쏟아지는 곳입니다. 공기가 거의 없고 물도 안 보이고 방사선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곳이라 이런 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화성 탐사의 꿈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꿈을 이뤄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사를 비롯한 우주기구들은 고군분투하며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이라도 발견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을 멀리서만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화성의 비밀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사에서는 화성의 표면을 직접 탐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탐사 로봇들을 보냈습니다. 2004년에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생겨서 어린아이들이 손에 들고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1.5m, 길이 2.3m, 무게 185kg, 손에 들고 가지고 놀기보다는 로버 위에 탑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두 대의 쌍둥이 로버는 원래 3개월 동안만 화성에서 탐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태양빛을 받아 동력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태양 전지판에 모래가 덮여서 재구시를 못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양 전지판에 모래가 잘 덮이지 않아서 스피릿 로버는 5년이 넘게 활동을 했고 오퍼튜니티 로버는 14년이 넘게 버텼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8월에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거의 자동차 크기만 해서 무게가 900kg에 달합니다. 원자력 전지로 동력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현재도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화성에 착륙한 로버 중에는 2021년 2월 18일에 도착한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인제니어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인제니어티는 몸체가 14cm, 무게가 1.8kg인 가벼운 헬리콥터인데 화성을 날아다니면서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탐사할 대상을 미리 보면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성의 대기가 워낙 희박하다 보니 프로펠러는 몸체보다 약 10배나 더 긴 1.2m나 되고 프로펠러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화성의 희박한 대기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아주 특별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성의 암석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화성 샘플 리턴 미션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에도 각종 분석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만 직접 암석이나 지표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다면 훨씬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나사와 ESA가 이 미션을 위해 협력 설계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로버와 착륙선과 우주선이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바톤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단계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의 암석과 표면 물질을 밀봉된 튜브에 저장합니다. 혹시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개의 샘플 튜브들은 화성 표면에도 배치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벌써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샘플 튜브들이 배치된 지역 근처에
다른 착륙선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샘플 튜브들을 착륙선까지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줍니다. 샘플 튜브들이 작은 로켓 위에 배치되고 로켓이 발사되어 화성의 궤도를 돌며 대기하고 있던 우주선이 샘플들을 전달받습니다. 이제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지구에 가져오게 될 물질은 화성의 암석과 토양뿐만 아니라 화성의 공기까지도 포장해서 오게 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화성의 돌, 흙, 공기까지 직접 가져와서 연구하게 된다니 굉장한 발견을 할 것 같은 기대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나사를 비롯한 우주기구들이 화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찾으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생명체의 발견일 것입니다. 현재 화성은 절대로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먼 과거에는 화성에 물이 존재했고 그 안에 단세포 생명체라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의 결과로 과학자들이 주장해왔던 바로는 과거 화성에서는 실제로 표면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던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보이지 않고 물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화성의 표면에서 물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화성은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태양풍이 표면에 직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표면의 공기가 다 날아가 버렸고 결국 기압이 너무 낮아져서 낮은 기온에서도 물이 끓어 증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증발된 물은 대기에 머물렀겠지만 이 역시도 태양풍으로 인해 수분이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화성 표면의 물은 거의 다 말라버렸겠죠. 그렇다면 화성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고 도대체 그것이 언제 다 사라진 것일까요? 이제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른 생각은 약 30억 년 전까지만 해도 화성에 지구와 같은 바다가 있었고 그 많던 물이 서서히 사라졌다는 게 통념입니다. 화성에 바다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현재 화성의 지형을 보면 해안선처럼 생긴 것들이 흔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36억 년 전이나 40억 년 전에는 화성에 바다가 존재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 전의 연구 결과와 논문들을 보면 화성 표면에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그 물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사라졌다는 것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2022년 7월에 이카루스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는 과거 화성에 바다가 있었다는 증거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나 오래된 해안선들이 소천체 충돌로 인한 크레이터 생성, 지질학적 변형, 화산학적 변형, 수문학적 변형과 같은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크레이터에 대한 것만 봅니다. 크레이터란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표면에 생겨나는 거대한 구덩이를 말하는데요. 2019년에 이카루스지에 게재되었던 한 논문에 의하면 행성의 충돌체가 떨어질 때 단순히 하나의 충돌체가 하나의 크레이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돌체 하나가 직격으로 바로 떨어진다면 하나의 크레이터가 생기지만 충돌체가 폭발을 일으켜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 100만 개의 크레이터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돌체들이 수십억 년 동안 화성의 표면에 떨어졌다면 화성에 존재하는 해안선은 모조리 다 없어졌을 것이고 절대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해안선이라고 믿고 있는 화성의 지형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나사를 비롯한 우주기구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인 화성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암석과 토양, 그리고 공기를 담은 캡슐이 훗날 지구에 도착하면 그 비밀에 대해 하나씩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잠 못 자면서 열심히 인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인류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그들을 응원합니다.